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6평 한국지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기출은 올해 6평과 9평입니다. 올해 6평, 9평을 통해서 평가원 메타를 확인을 하고 수능을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반영한 그 메타 강의가 7월 중순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개념 강의, 기출 강의 완강하시고 메타 강의를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 조금 더 채운다면 수능에선 무조건 1등 받을 겁니다. 네, 올해 한지, 6평 한지가 조금 통계 자료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암기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좀 이런 문제들이 다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1컷이 4, 4, 4, 5 막 이렇죠.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오게끔 출제가 되고 나머지 18문제는 세지랑 비슷하더라고요. 매우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지 같은 경우는 세지에 비해서 그 동안에 축적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출을 공부를 하고 개념을 공부했다면 무난하게 맞춘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 게 이제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개념 강의랑 기출 강의 꼭 완강하십시오. 이 두 개의 강의만 해서도 무조건 1등급 나오게끔 요즘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위치와 영역 문제이죠. 줄글이 다소 긴데요. 그래도 해석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국도 최남단인 가가 이제 마라도가 되고요. 기역 목포항에서 출발한다. 그다음에 추자도, 요게 조금 어렵죠. 근데 추자도가 어떤 섬인지는 추자도 인근을 통과한 후 거의 비문항 느낌으로 약 4시간 30분 만에 제주항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주도보다는 육지에 가까운 섬이다. 이쪽 지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도 최동단인 독도가 된다. 1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목포항 주변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가 확대되지 않죠. 서해나 남해에서는 직선기선 안쪽 내수에서 간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수의 면적은 감소하고 영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니은 추자도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가까운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당연히 해당하지 않겠지. 배타적 경제 수역 어딥니까? 요 영해선 바깥쪽이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 자, 3번 디귿은 독도 주변은 직선기선이다. 통상기선인데? 하고 답 3번 틀렸다 하면 안 돼요. 꼼꼼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독도를 가기 위해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에 올랐다. 포항을 출발한 여객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해 기점을 이은 선. 이게 바로 뭐다? 직선기선인 거죠. 자, 동해는 대부분이 통상기선이지만 울산 앞바다랑 포항 앞바다는 직선기선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개념 알고 있냐를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풀지 않았던 친구는 1번부터 다소 이거 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고요. 자, 4번 가는 나보다 동경 127도 30분을 지나는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가 마라도 더 가깝죠. 127도 30분은 바로 여기 위치하잖아요. 중앙경선 우리나라 가운데 바로 여기가 국토 정중앙, 강원도 양구도 지나가고요. 그래서 마라도가 더 가깝다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가와 나로부터 12일 이내 수역은 한일 중간 수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해가 되겠죠. 마라도도 독다도 통상기선 사용하니까요. 11일 이내는 영해가 됩니다. 자, 2번 평양이 출제됐죠. 자, 나시계 상대의 특징이다. 요거만 헷갈리시면 돼요. 자, 그럼 나가 바로 뭐냐? 풍향별 관측 횟수의 백분율 가장 많은 점을 선으로 이렇게 짝짝짝 그어 보신다면 북풍 북서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따라서 나가 겨울, 즉 1월이 되겠죠. 즉 7월과 비례해서 1월의 특징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량이 많죠. 정오에 태양 고도가 높다,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기온이 높다, 여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 틀렸고요. 답은 디글리엘 5번으로 아주 평이하게 개념 교재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지역 명소이고요. 봅시다. 자, 기억입니다. 모래사장은 주로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 형성되죠. 사빈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썰물때가 되면 드러나는 넓은 암석, 대지, 파식대를 의미하죠. 파락의 침식작용으로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형성된다. 정확한 파식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석호의 물은 주변 농경지 농업용수로 이용될 수가 없고요. 기역과 디귿 사빈과 석호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형성된 것이고, 즉 오늘날 형성된 것이고, 니은과 디귿은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가 확대된다. 석호는요 규모가 줄어들고요. 파식대는요 넓어지게 되겠죠. 왜? 해시계가 나와 있죠. 육지 쪽으로 계속 후퇴하면서 넓어지게 되니까요. 따라서 이게 틀린 설명.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역지리의 기본적인 지역 나왔습니다. 나로우죠.
뭐 유자의 국내 최대 생산지다, 지리적 표시의 유자다. 이게 평가 문제 그대로 기출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전라남도 고흥 D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없이 풀었을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요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죠. 자, 가나다라 지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와 나이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지나는 영동 고속국도 지나갑니다. 인천부터 해가지고요, 강릉까지 연결된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 인천은 들어갈 것인데 여기가 평, 안성, 이여, 원공주, 이천 여주가 되잖아요. 여주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차가 운전을 하면 이천 여주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거든. 영동고속도로 변에 있단 말이죠. 요걸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한지를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이 갑 질문으로 가와 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여주가 포함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고속도로 어디에 지나가는지 다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영동고속도로는 이 수도권과 영동, 강릉, 영동의 가장 큰 도시 강릉을 연결한 고속도로다. 요것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을이죠. 요게 중요하죠. 자, 국제공항 너무나 중요했죠. 국제공항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국제공항 기본적인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구 규모가 큰 도시 근처에 나타납니다. 그럼 인구 1등 서울에 나타나고요. 인구 2등 부산에 나타나고요. 인구 3등 인천에 나타나고요. 인구 4등 대구에 나타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5등 대전인데 대전 말고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청주에 있으니까 대전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등 광주 아니죠. 광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에 위치한 무안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있어야 되고요. 이러고 보니까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무시하나? 그럼 안 되죠. 네, 양양이라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만 취항하는 항공사가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이 지역 이기주의의 결말, 속초와 강릉이 싸워가지고 뜬금포로 양양의 국제공항이 건설되게 된 것이죠. 따라서 가와 다에는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 네, 중첩되는 가. 따라서 가가 바로 뭐다? 네, 인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다가 바로 뭐다? 양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는 네, 여주다. 라고 자동적으로 되고 따라서 라는요, 춘천이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라는 수도권 전체로 연결돼 있다. 뭐 요걸 통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와 나는 수도권 지역이네. 네. 라는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시간이 걸렸던,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던 국제공항 외우라고 엄청 얘기했죠. 외우는 방법도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로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국제공항은 승객의 수요가 있어야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제외하고. 그래서 인구 순서대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그 다음에 대전에 없고 청주, 그 다음에 광주에 없고 무안, 그 다음에 제주시에 있어야 되죠. 제주도니까요. 그 다음에 강원도 없으면 안 된다. 무시하냐? 하고 양양. 이렇게 됩니다. 양양. 오케이, 1번 갑니다. 자, 가는 광역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부산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부산의 발작 버튼이죠. 부산 시민의. 광역시 중에 압도적인 1등이었으나 이제 점점 이제 인천이 차고 올라오죠. 부산 친구한테 이렇게 1번 얘기하면 이제 짜증나죠. 2번입니다. 나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조성되어 있지 않죠. 여주에는요. 이 수도권 2기 신도시는 워낙 중요하니까 다 아셔야 되고요. 자, 3번입니다. 고속철도 정차역과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경기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평창이 되겠죠. 그다음에 도청 소재지 소양강댐, 요게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북한강에 위치한 중요한 댐이긴 하나 이름이 중요하진 않는다. 도청 소재지를 통해서 오케이, 춘천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강원도 지명의 명칭이 유래된 것은 강릉과 원주죠. 둘 다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역지리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지역지리 문제 출제한다. 자, 보겠습니다. 석회암, 현무암, 화강암. 일반적으로 석탑과 이 불상 같은 경우 화강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른 암석으로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 자료에 석회암, 현무암, 화강암이니까 줄글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동해, 석재의 특성상 빗물에 의한 풍화 침식에 취약하다. 따라서 이게 석회암이죠. 아, 그러고 봤더니 동해네. 동해. 고생대 조선도 충분히 있는 강원도 남부지요. 동해, 삼척, 정선, 영월 이쪽 지역이네. 오케이, 석회암. 그다음에 경주는 네, 당연히 화강암이죠. 불국사 변동. 그다음에 제주도는 현무암이죠. 오케이.
자, 1번입니다. 고생대의 해성층이고요. 시멘트감의 원료가 석회암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화강암은 한반도 암석 분포에 차지한 비율이 변성암 다음으로 많은 게 화강암입니다.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암석이 화강암이야. 그래서 일본이 부러워해가지고 큰 보물 대보조사운동으로 형성되었다 해서 화강암 이름 붙인 거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녀석들이 이 화강암을 되게 많이 가져갔어요. 뭐 이런 거 내용도 강의 때 말씀드렸고요. 답은 3번이고요. 형성 시기가 현무암 신생대죠. 대체로 늦다. 석회암은 고생대, 중생대가 되겠습니다. 네, 화성암에 해당하는 것은 현무암과 화강암이고요. 그다음에 석회암이 퇴적암이죠. 그래서 우리 지형 처음에 공부했던 한반도 형성의 암석 이름을 통해서 지각 변동 연결해서 공부하는 개념 다시 한번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좋았죠? 좋은 문제. 자, 그다음에 요거 내신형 문제. 자, 이것도 출제진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문제가 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A에서 나타나는 침엽수립 때는 냉대기후죠. 그럼 이 온대기후에서 나타나는 화렵수림은 낙엽 화렵수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잎이 떨어지는 낙엽 화렵수림에 속하죠. 그러면 B는 난대림이다라는 개념, 요게 중요한 거죠. B가 난대림이다라는 건. 개마고온 일대에서는 상침엽수림, 즉 냉대림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 북한 지역 추운 곳에서.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에서 B, 난대림. 낙엽 화렵수가 아닌 상록 화렵수림. 동백나무, 후박나무 이런 것들이 분포 면적이 따뜻해지니까 넓어질 것이다. 해서 답 기니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8번입니다. 자, 이 농업 문제. 작년 수능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를 했죠. 일교차 크고 토질이 좋아. 쌀 생산한다. 임금님표 쌀이다. 요거죠. 뭐 요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금님표 쌀을 통해서 가가 2천이다. 사과다. 사과 유명한 것은 강원도는 과일 생산이 적죠. 왜? 기온이 낮아서. 우리나라 제일 적어. 도별로 했을 때 경북이 1등, 제주도가 2등, 강원도 꼴등이란 말이지. 따라서 이 지역이 경상북도의 어떤 군이다라는 걸 몰라도 돼요. 알 필요가 없어. 나가 경상북도다라고 접하시면 되고. 따라서 A는 강원도의 평창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기억. 평창군은 가보다 농가인구 비율이 아니라 인구는 절대값 수를 의미합니다. 평창군이고 2천은 시입니다. 압도적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가 인구는 평창군이 적지요. 그다음에 나보다 채소 재배 면적이 넓다. 자, 요건 사실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별로 하면 채소 재배 면적 1등이 전남이고 2등이 경북이라는 거지. 물론 경북의 이 지역 지명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사과가 유명해, 과일로 유명해. 하지만 채소도 재배를 할 거란 말이지. 또 대구 근처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여기는 고랭지 채소란 말이지. 평창은 고랭이 채소 많이 할 거란 말이지.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세모를 해야 돼요. 요거는 이 선지로는 풀기는 조금 에바다. 디귿. 경지 면적 중 논보다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렇죠. 이건 맞죠. 강원도의 특징이잖아요. 평창군, 강원도 1차 산맥 이 위치한 강원도의 특징이죠. 밭의 면적이 비율이 높다. 밭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고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시설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죠. 시설 재배를 굳이 하지 않죠. 고랭 채소는요. 기온이 낮으니까 서늘한 여름에 한철 깔짝하고 겨울에는 추운 겨울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또 대도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자본을 들여가지고 시설 재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과 리얼 확실히 틀렸고 디귿 확실히 맞고 니은은 애매해. 하지만 답은 니은 디귿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니은 선지는 평가원 누가 출제한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러 출제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낳기 위한 이것만 가지고는 이 선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 채소 재배 면적을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다. 왜? 어떤 시군별 농업의 특징은 도별 농업 특징을 따라가야 되는데 경상북도는 채소 재배 면적이 전남이어서 2등이란 말이지. 채소 재배를 안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강원도는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은 높아. 하지만 그 절대값 자체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선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세모를 하고 나머지를 통해서 푸는 식으로 어떻게든 푸셔야 됩니다. 실전이니까요. 욕하고 뭐라 넘어갈 수는 없잖아. 풀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푸셔야 합니다. 네, 9번이고요. 지형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알복 나와 있으니까 울릉도이고요. 그다음에 해안면이고 침식분지는 두 개 지형도밖에 안 나오죠. 춘천과 강원도, 양구 말입니다. 따라 침식분지입니다.
자, C에서는요, 네, 울릉도는 화산 지형이니까 논농사 아니라 밭농사가 되고요. 침식분지에선 기온 역전으로 안개가 발생하죠. 자, 3번 B의 기반함은 화산암입니다. A의 기반함보다 네, 울릉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네, 칼데라 분지, 뭐 1번 A나 C가 먼저 형성되었고, 그다음에 알봉이 그 후에 형성되었다라는 것 중요한 선지. 용식으로 형성된 동굴은 석회 동굴이죠. 따라서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설명. C와 E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C에만 해당하죠. E는 침식분지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자, 10번 기후 문제. 자, 요것도 아주 요 문제는 좋죠. 자, 특이한 값을 먼저 줘줍니다. 연교차 제일 크다라는 것은 뭐 의미하죠? 겨울에 제일 춥다는 인천이 압도적으로 춥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교차와 최난을 비교해야 되는데, 네. 최난월로 갑시다. 강릉 같은 경우는 동해안은 비슷한 위도의 서해안에 비해서 물의 양이 이게 라면 하나 끓일 때의 물, 이게 라면 10개 끓일 때의 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물을 10개 끓일 때의 물은 천천히 가열이 되지. 천천히 냉각이 되지. 따라서 여름에는 더 서늘한겨. 그래서 최난월 기온이 다와라는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 나만 낮잖아. 나가 어디가 될까? 남쪽의 여기라고? 아니죠. 남쪽일수록 여름이 더 덥잖아요. 따라서 북쪽이면서 동해안에 위치한 강릉이 나가 됩니다. 강릉의 아주 신선한 접근이었지만 개념, 교육관상 개념, 북내에서 접근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와 라입니다. 최난월 평균 기준 라는 26도이고 다는 26.3도입니다. 0.3도 차이밖에 안 나요. 여름에 어디에 더울까? 다 더워, 씨. 여기 뭐 목포 아니면 무안이고 여기는 거제란 말이지. 다 더워! 다 덥지. 위도도 비슷하고 해안가이고 비슷해. 다 더워. 그럼 뭐로 접근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차이가 큰 값으로 접근하는 거야. 연교차로. 라와 나는 연교차가 거의 1도 차이 나잖아. 그럼 최난으로는 비슷한데 연교차 이렇게 커. 뭘 의미하는 거야? 연교차는 다는 라보다 최하늘 기온 어때? 낮아. 겨울이 더 추워. 그럼 겨울이 더 추운 곳은 어딜까? 위도가 비슷해. 둘 다 해안가야. 어떻게 접근해야 돼? 어디가 춥니? 겨울은 왜 추워? 추우니까요 하지 말고 뭐 눈 오니까요 하지 말고 겨울은 왜 추워 얘들아. 이게 교육과정상 한지 기후에서 핵심인 내용이잖아. 겨울은 왜 추워? 차가운 시베리아 대륙에서 북서풍이 부니까. 그럼 비슷한 위도에서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어디겠니? 여기가 되겠지. 따라서 겨울에 추워 연기차 커 다가 목포 아닌 무안이다. 나 라가 이 색깔로 라가 거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거제와 목포 위도도 비슷해. 비슷한 해안가. 최난월 어디가 더워? 다 더워. 에어컨 안 틀면 다 뒤져. 더워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얼마 차이 안 나잖아. 연교차로. 연기차 크다는 게 바로 뭐지? 겨울에 춥다. 겨울에 왜 춥지? 이런 물음에 항상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개념 때부터 항상 로직. 왜 이게 이렇게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했잖아요. 통계 자료 다 외우면 되지. 근데 그거 왜 외우고 있어? 우리 영단어 외워야 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다 외울 순 없단 말이야. 겨울에 어디에 추운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곳만 출제라는 게 평가원이에요. 이 문제 잘 냈어. 나 아까 앞 문제 있잖아. 에이, 재수 재문제. 그건 출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말한다고 듣진 않겠죠, 이젠. 옛날엔 들었지만. 학원으로 나와버려서 이제 듣진 않지만 내 말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 겨울철 강성이 적죠. 다설지. 네, 가는 고위도에 위치해. 나는 라보다 연평균 기온이 겨울에 더 춥지. 여름에도 서늘하지. 낮아. 다는 라보다 최하늘 평균이 낮아.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답은 5번인데요. 나와 라 간의 연강수합은 가와 다 연강수합보다 무조건 크죠. 왜입니까? 강릉은 몇 티어? 3티어. 그리고 거제는 자랑스럽게 1티어. 우리나라에서 연강수합 젤로 많은 곳 중에 하나. 따라서 나와 라의 강수량 합이 더 많다. 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십니다. 그래서 이 기후 문제 이렇게 푸나요? 잘 몰랐던 친구들 쌤 다 얘기해줬어요. 개념 강의 꼭 들으시고 기출 강의로도 문제 푸는 연습하시면 나처럼 풀 수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문제는 길었지만 매우 약간은 좀 어설펐던 문제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바로 갑시다.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경사급변점 퇴적한 지형 선상계에 대한 설명이죠. 그냥 바로 틀렸어요. 바로 요 지형 뭐야 이거? 가 지형. 그 문제 이상하지. 요게 요렇게 되는 거고 요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 틀린 게 아니네. 그래 가에는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경사급변 퇴적한 지형이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인 거죠. 이래서 문제가 좀
좀 그렇다, 아마추어틱하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걸 헷갈리게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고? 난 아닌 것 같아. 뭐 여튼 기존의 평가원의 문제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출제진이 바뀌긴 바뀌었는가 봅니다. 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뭐 공부를 교육관에서 개념을 공부했다면 틀릴 수는 없는 문제였죠. 자, 2번입니다. 여튼 나는요. 네. 감익공략천에 대한 설명이죠. 자유공략천은 아니다. 틀렸고. 3번. 기억, 지형을 이룬 주된 퇴적물질 특성, 선상지. 계곡 입구에서 경사를 따라 아래로 갈수록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가 되죠. 선상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4번, 니은 하천 주변 계단 모양의 지형, 감익공략천 주변이니까 하안 단구가 되죠. 하상보다 해발 고도가 높아. 집중 호시 침수 가능성이 낮아. 가 되는 것이고, 이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12번 지역지리 문제. 1일차 균형발전, 도청, 공공기관, 도청, 충남은 도청이자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홍성군 A가 1일차. 첨단 의료 연구 개발 그리고 오송 바이오 밸리를 통해서 청주 많이 나온 내용. 민간 기업이 지역 개발을 주도하는 자족형 기업 도시라고 한다면 충청권의 태안 레저연과 강원도 원주의 남쪽에 우리 충주맨. 이거 충주맨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기업 도시 뭐 흥하지도 않았는데 충주 출제되는 건 좀 에바지만 AC 계속 평가원에 이 충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뭐 무난싸게 풀었던 것이고. 자, 13번. 네. GIS 문제와 대동여주 해석 문제를 결합한 문제 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문제 한 5년 전쯤에 이런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 내가 쌤이 극찬을 기초해서 했었는데 아마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제 평가원으로 승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사람밖에 내질 않았거든. 그 사람 출제한 것 같아요. 네, 조건 1과 2를 접근하는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근데 조건을 접근할 땐 우리는 경제적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한정적인 조건을 먼저 적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조건 1은요. 5어입니다. 5어가 뭐야? 또는 둘 중에 하나도 만족하면 돼. 이거보다는 조건이 and 둘 다 만족해야 돼. 뭐가 더 한정적인 조건이냐? 조건 1이라고 해서 1을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조금 더 우리가 한정적으로 제낄 수 있는, 삭제시킬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인 거야. 네, 조건 2가 되겠죠. and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만족하는 것보다는 둘 다 만족하는 것을 제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가까운 역참까지의 도로상의 거리가 10리 미만이어야 돼. 자, 역참은 요 모양이다. 지도표 제시하니까 외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역참 근처에 있는 것은 A와 C밖에 없습니다. B는요, 자, 10리 거리가 요 한 칸이잖아요. 10리 이내에 없어. D 역시도 여기 있으니까 10리 이내에 없어. 따라 답은 A와 C 중에 하나야. 이지선다가 돼버립니다. 오지선다가 갑자기 한 번에. 조건이 N니까 요거 하나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서 수운이 가능한 하천에, 가항하천, 쌍쌍하천에 이게 참 지리 사탐 문제라고 볼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제 주어가 뭐냐? 남쪽에 위치했다. 자, 하천의 남쪽에 위치했다. 이 말은 하천이 이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다는 말이죠. 요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덤벙덤벙 문제를 푸는 것이 습관화된 친구들은 여기 낚여가지고 남쪽이야? 하천 남쪽이야? A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어가 수운이 가능한 하천의 요게 하천의 남쪽에 위치한 게 바로 요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하천이 이 지역의 북쪽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야. 어떤? 이런 쌍선이 말이지. 그래서 뭐 이 쌍선과의 거리를 나타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헷갈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린 친구라면 친구들은 조금 이 한지 문제 풀기 전에 좀 그냥 자지 말고 탐구 하나 풀었다고 졸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좀 집중해서 좀 명상도 하고 호흡도 하고 좀 신중하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 출제위원이 또 수능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제 말장난 느낌 이런 거 잘 봐주셔야 된다.
실수하지 말자. 자, 14번입니다. 또 지역지리죠.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자, A이고요. 영남의 관문인 조령, 석탄박물관, 문경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암기법으로 였죠. 문경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어? 모음 우자처럼 생긴 거 보이죠? 여기가 문경이었죠. 어떻게 했니? 문상, 문화상품권으로 김천에서 김밥 처먹었더니 맛있구미. 요렇게 문상, 문경상주 김천구미 요렇게 외웠었죠. A는 김천입니다. 문경이 아니고요. 틀렸고요. 자, B는요. 거부울경 경주가 되죠.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 요게 바로 경주에 대한 설명이고요. D 울산은 대규모 제철소 견학과 호미곶 요거는 포항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부산 원자력발전소 국제영화제 BIFF죠. 네, 옳은 설명입니다. 답 5번 이렇게 지역지리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15번 자, 요 문제 봅시다. 인구 변화이고요. 인구 변화의 단위가 없는 상대값 그래프는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시기를 먼저 보셔야 되죠. 즉 2000년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가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가와 나가 2000년대 많이 증가한 곳이다. 따라서 2기 신도시와 위치한 경기도 2기 신도시에 위치한 김포 또는 화성이 됩니다. 뭐가 더 많이 증가했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려면 상대적으로 증가율 그래프에 기울기 그래프에 기울기가 급한 녀석이 기준 시점에 인구 규모가 많은 녀석과 적은 녀석 중에 어디가 기울기가 급할까? 적은 녀석일수록 기울기는 급하거든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김포와 화성의 2000년의 인구는 비슷합니다. 둘 다 시골이었어. 경기도 변방에. 그러다가 이신도시 조성되었어. 둘 다 인구 많이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접근해? 기준이 같으니까. 기준연대 인구수가 비슷했다. 물론 요걸 알아야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해. 문제가 좋진 않아.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그래, 화성의 인구가 90만 훌쩍 넘어서 100만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부터 특례시가 지정된 건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그 화성의 인구가 김포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증가율이 더 높은 이 절대값이 아니야. 절대값이 화성이 더 많으니까 이 숫자 더 큰 게 화성입니다. 라고 푸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풀면 안 되지만 기준연도의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 인구수가 많은 화성이 더 증가율이 높구나 라고 푸셔야 합니다. 나가 김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천안과 대전이 있는데요. 자, 천안도 2000년에 인구가 증가했죠. 하지만 경기도 2기 신도시만큼 안 되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광역시다 보니까 인구 규모 크니까 2000년대 증가율이 낮겠죠. 원래 인구가 많았던 광역시니까요. 따라서 증가율이 제일 낮은 라가 대전이 되는 것이고 남다가 천안이 되는 것입니다. 천안이 김포랑 천안이 현재 인구가 65만이고 기억하라고 했지. 그다음 김포가 50만이 약간 업당 50만 느낌이고 이제 화성이 한 95만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개념 때 기출 때 공부했던 것처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김포와 천안 중에서 천안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증가율은 왜 이렇게 그래프가 낮나요? 라고 한다면 천안은 예전부터 인구가 김포보다는 화성보다 많았던 충청남도의 인구 1등 도시였다. 그 근본 있는 도시였다. 그래서 2000년에도 인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증가율이 가나보다는 높지 않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던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틀렸을 거다. 하지만 요거는 이 문제 한정으로 이렇게 접근해 주시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전같이 인구가 증가했지만 원래 인구 규모가 많았던 인구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율 그래프, 상대값 그래프의 기울기 변화가 작다라는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지역 내 총생산이 엄청나게 많죠. 제조업이 엄청 발달했죠. IT 자동차가. 답은 1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나보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종사 수잖아요. 비율로도 해도 절대값으로 해도 무조건 대전. 대덕 연구단지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업은 대전이 더 많은 거죠. 절대값으로 해도 상대값으로 해도 말입니다. 자, 다는 가보다 외국인 주민 수가 화성이 더 많죠. 외국인 노동자 수가 더 많으니까요. 틀렸다. 그다음에 다와라 인구 밀도는 당연히 광역시가 더 높지요. 네, 5번도 틀렸고요. 그렇게 1번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16번이고요. 자, 이 문제도 좀 까다로웠죠, 자료 해석이. 볼게요. 자, 이 자료를 해석하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가나다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쉬웠다. 근데 가나다 지역이 안 나와 있어도 맞출 수는 있다. 하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쉬웠다. 그래서 수능에는 요 가나다 지역을 표시해서 지도에 삭제해버려도 맞출 수 있게끔 우리는 공부를 조금 더 해주셔야겠지요. 그래서 세지 어느 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은 이 태양광입니다. 물론 가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비율이 이 A보다 적지만 이 세 지역 중에 대부분에서 높은 값을 가지는 B가 태양광이다 라고 하셔야 되고, 특히나 전라남도 태양광이 유명하니까 다가 여기다 라고 이렇게 연결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의 화천입니다. 이 뭐죠 이거? 얼음 깨고 물고기 잡는 축제, 화천어 축제를 하는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성비도 높은 지역이고 군 지역이고요. 그 다음 여기 지역은 울진 영덕이죠. 울진은 원자력 발전소, 영덕은 풍력 발전소로 유명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가와 나를 구분한 방법, 나와는 있지만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수력은 어디에 산다? 해안가에서 잘 하지 않는다. 그치? 어디? 1차, 3회 중상류에 산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이 수력이 많을 거야.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요. C가 풍력이다. 해주셔야겠죠. 수력을 아예 안 하는 전남 땅끝말은 수력할 수가 없다. 태양광 100%다. 이렇게 가나다가 지도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자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뭐 지도에 가나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수력, B가 태양광, C가 풍력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태양광의 발전에 호남권이 당연히 많죠. 호남권이 1등이죠. 오케이, 답 1번이고요. 선진 쉽죠? 자, 풍력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 큰 지역 수력이 되죠. 따라서 이 수력은 해안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강 유역, 중상류에서 주로 나타난다. 인 것이고, 사계절 중에 겨울철 발전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풍력에 대한 설명이고요. 상업용 발전에 이용된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이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수력에 대한 설명이고요. 전국 총 발전량, 생산량, 소비량, 신재생 중에서는 바로 뭐다? 태양광이 1등이에요 라고 수력과 풍력이 이제 비교하는 문제에 출제될 수 없습니다. 얘기하셔야 합니다. 자, 17번입니다. 작년 평가부터 서울의 도시구조와 경기도의 지역을 묶어가지고 출제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X축과 Y축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Y축이 무조건 주간인구지수 이딴 개념 없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 요게 낚시였다. 그래서 주간인구지수 100에다가 딱 선 그어주시고, 주간인구지수에 이렇게나 높은 라는 서울의 업무지역, 부도시민 강남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노원구이죠. 노원구는요, 주간인구지수 100 미만이어야겠지. 가와 나중에 하나겠지. 네, 한 50만 정도의 노원구다라는 겁니다. 또 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 용인은 특례시죠. 화성이 특례시가 된 거는 몰라도 되지만 수원, 용인, 고양이 특례시인 건 무조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주인구 100만 명 이상의 가가 용인입니다가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다가 안성 다가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가는 다보다 전업농가 수가 많다. 인구수 차이가 다에 비해서 가가 5배 이상 많기 때문에 가는 다보다 전업농가의 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물론 경기도는 겸업농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곳일수록 겸업농가 비율이 더 높고, 겸업농가 수라고 한다면 가가 다보다 무조건 많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겸업농가 수라고 한다면. 어떤 농가수, 인구수가 더 많고 겸업농가의 비율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 높으니까. 하지만 전업농가 수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선지도 좋지 않다라는 거야, 이 선지. 이 선지만 가지고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아니라 이 1번 선지로 이 OX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선지가 출제해야 돼, 평가원은. 원래 기준은 그랬어, 평가 출제 기준이, 메타가. 근데 요즘 좀 아닌가 보죠. 그래서 이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업농가의 비율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안성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인구수가 5배 차이 나잖아. 그럼 전업농가에서 어디가 많다라고 또 얘기하기가 애매짜다라는 겨. 할 수 없어. 자, 그러면 계속 나는 가보다 주간인구가 많다. 주간인구 지수가 비슷해. 따라서 상주인구가 2배 정도 많은 가가 주간인구가 더 많아야겠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라는 출근 시간대 순유입 인구가 많은 거죠. 순유출 인구, 업조 순유입 인구가 많은 거죠. 주간 인구 지수 100 이상이니까. 4번 라는 다보다 생산자 서비스 사업체 수 많다. 무조건 맞지요. 서울의 강남구니까요. 서울의 업무 지역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답 4번을 푸셔야 되고 네, 뭐 요건 할 것 없고요. 네, 사지선다였네요. 그래서 1번 선지는 조금 논란이 있겠는걸.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욕을 할 수가 없어. 세지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 얘들아. 한지 아까 그 농업 선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우리는 소비자니까 야 평가원 이렇게 뭐 탄핵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뭐 평가원 출제위원을 투표를 뽑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소비자에 불과한 수험생에 불과하잖아. 안타깝긴 하지만 답답하긴 하고 짜증이 나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세모선지하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지 얘들아? 자 18번 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지역이다. 유소년치 인구 비율이 18.2%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너무 중요하죠. 세종가가 됩니다. 군사 분계선과 접한 네, 용암대지다. 철원 시야 군이야 4만 명이니까 군이 되죠. 철원이다. 발문에서 나 지역의 특징이다. 요거 놓치지 말자고요. 철원군은 세종시에 비해서 성비가 높아요. 왜? 왜? 접경 지역이니까 군인들 아미 너 요즘은 아미티 많이 입대. 그 유행이더라고. 왜 이렇게 그 군인들 옷을 많이 입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 공무원이니까 성비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성비가 높다. 노령화 지수 당연히 높겠다. 유소년층 비율 1등이니까 유소년 부양비 당연히 낮겠다가 됩니다. 자,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표 동그라미, 노령화 지수 높음 여기 동그라미, 성비 높음 B의 동그라미, 유소년 부양비 여기가 갈수록 높아지죠. 따라서 답은 B가 되고요. 요거 실수해서 틀리면 너무 뼈 아프죠. 순서 다르게 해서 적용시켜 봅시다. 유소년 부양비 높지 않고 낮아요. 성비가 높아요.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갈수록 높아지죠. 따라서 B, 답 2번 맞네요. 꼭 2번 순서 다르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푸세요. 그러면 실수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 문제, 자원 문제처럼 그래프에 가나다가 지도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 풀기는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나다 지도에 삭제했을 때도 풀 수 있게 출제를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뭐 문제는 풀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4개의 제조업입니다. 의복,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그 다음에 여기 IT, 그 다음에 자동차다. 평택 하면 IT와 자동차가 발달해 있고 파주 역시 LG 디스플레이라는 IT 제조업이 발달해 있죠. 따라서 두 지역에서 1등인 A가 IT가 되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나가 이제 서울이 되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라고. 서울에서는 대도시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공장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갔지. 공장의 공업기능의 교외화. 따라서 서울에서 발달해 있는 것은 뭐냐? 동대문 의류시장 관련해서 의복 제조업입니다. 따라서 C가 의복 제조업이 되는 것이고 다음 자동차와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은 파주에는요 출판 단지가 있죠. 헤이리에. 서울의 중구, 종로구, 도심에 있던 인쇄 출판 단지가 많이 파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B가 인쇄 출판이 되고요. D가 평택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도에 가와 다가 없었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B와 D의 비율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3등을 보셔야겠죠. 식료품, 기타 기계 및 장비. 그지? 조금 더 중화공이 발달한 다가 평택일 것이다. 그지? 식료품 식료품 그거 해봤자 돈이 얼마 될까? 식료품이 지역 내 3등이라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파주가 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긴 해. 하지만 6평이다 보니까 아까 몇 번이니? 이 자원 문제 16번과 공업 문제 19번에서 그래프 가나다를 표시했지만
표시하지 않고 출제했던 것이 기존의 출제 스타일이다. 수능에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6평 결과 조금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아도 1컷이 두 문제 틀려도 1컷이 되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 요 가나다를 삭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론요. 9평까지도 확인하자고요. 6평 이후에 메타 강의, 9평 이후에 파이널 모의고사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봅시다. 올해 메타를요.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6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섬유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많은 부품을 필요한 조립형 공업은 자동차 D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동차의 사업체 수는 영남권이 1등이죠. 즉 IT를 제외한 6대 제조업 중 IT를 제외한 5개 제조업 다 영남권이 1등입니다. 출하액도 종사자 수도. IT만 수도권이 1등. 따라서 틀렸다. 수도권에서는 자동차는 의복보다 출하액이 당연히 많죠. 답은 4번이고요. 전국 종사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의복이 되겠니? 아니죠. IT가 1등입니다. IT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틀렸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20번 요거 이제 사회문화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 윤리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매우 쉽습니다. 수복과 철거 재개발이고요. 바로 가가 철거 재개발이죠. 낡은 주택, 기존 건축물, 고층 아파트 단지 탈바꿈입니다. 그래서 가가 철거 재개발 옹호, 나가 수복 혹은 보존 재개발 옹호. 자, 법내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철거 재개발 주장한 친구가 A, 공격을 합니다. 너희 새끼 이거 잘못됐어. 따라서 A 방향, 이 바로 뭐다? 철거 재개발 옹호한 사람이 얘를 지적하는 거, 꼽주는 거. 자, 건물 평균 층수가 낮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은데, 네, 옳은 설명이죠.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아 자원 낭비 가능성이 큰데 이거는 철거 재개발의 한계점, 단점이죠. 자, 반대로 수복 재개발을 옹호한 사람이 철거 재개발 꼽줍니다. 야, 철거질 하면 뭐하냐? 원거주의 재정 창률이 낮은데 억지로 쫓겨나는데 동그라미. 도로 상하수도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이건 아니죠. 반대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죠. 이런 이렇게 사회문화 윤리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사상과 관련해가지고 이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시도를 아마 구평에서도 하게 되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는 출제가 될 겁니다만 뭐 어렵지 않게 이 법내 방향을 문제점 제기 방향을 보고 우리가 이제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이 법내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출제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6평 해설을 마쳤고요. 이 올해 수능의 가장 중요한 기출이 6평, 9평이다 보니까 6평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풀었고 해설 강의 들었고 그다음에 요 수 문제의 내용을 선생님이 이 줄글로 OX로 빈칸 뚫어넣기로 만들면 여러분 되게 생소해하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요거를 한 다음 주 한 이 정도 한 목요일 정도에 업로드 할 테니까 선생님 커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개념 기출 강의 듣는 친구들은 자료실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아셔가지고 패드로 공부할 수 있게끔 파일 올릴 테니까 그거도 꼭 공부하세요. 답은 시험지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기출 완강하고 메타 강의 7월 중순 이후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함께 하자고요. 안녕!